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이제 2달이 훌쩍 넘은 가운데 오는 25일 헌재에서 마지막 변론이 열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10차례 변론이 열렸고 오는 25일 11차 최종 변론 기일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진술 시간을 부여하고 그런데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시간 제한 없이 진술을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헌재가 밝혔더라고요. 그러면 최종 변론 기일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탄핵 소추를 한 소추단 차원에서 탄핵 소추 사유가 무엇인지, 왜 탄핵 소추가 정당한지, 그래서 왜 파면이 되었는지에 대한 변론들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어서 이제 피청구인 입장에서 탄핵 소추에 대해서 그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는 또 변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최종적인 변론들, 그리고 각 당사자로서의 최후 진술들이나 이야기들을 나눈 다음에는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지금까지 심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각자의 주장에 있어가지고 좀 더 모호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변론을 종결하고 그 이후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선고기일에 대해서 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례상 지금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다시 평일을 거쳐 가지고 통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불가피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 마지막 날에도 이 얘기에 힘줘서 얘기를 할까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의 내용에서도 이제 그 비상계엄 전의 정치 상황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전략을 피고자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만약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을 안 했다라는 점을 중점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 전에 정치적 상황 등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국회 봉쇄, 의원들 체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진술을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서 한 사람들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을 하지는 않고 또 일부는 이제 그게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이제 계엄 당일에 관한 내용들보다는 계엄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배경과 무엇보다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서는 사법심사가 제한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주장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국회 그 탄핵소추단 측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다, 위법성, 위헌성 이런 걸 그대로 강조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이제 다시 그 직에 복귀시켜서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계속 맡길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파면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비상계엄이 한 차례만 단번에 단기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상당한 비상계엄의 준비 과정들이 있었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사실 군사력에 의한 군부 통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통치가 하고자 하는 입법부를 무력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객관적으로 준비했다는 내용들을 포고령 제1항 1호와 그리고 당시의 국회 봉쇄 지시에 관한 각 진술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헌법기관인 국회뿐만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이제 군사력을 투사해가지고 점거하고자 했다는 부분 또한 하나의 요소로 들어서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권한을 이렇게 내부적인 절차적인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이 없이도 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중단시키고 또 군사력에 의해서 이 부분들을 무력으로서 통치를 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시도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현재에도 그것이 아주 정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음으로써 만약에 직을 복귀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비상계엄 등을 선포해서 이런 헌법 위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25일에는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도 시간 제한 없이 일단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그 변론기일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왔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네, 사실 이제 그때마다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내용들은 아니었던 주로 이제 정치적인 이제 배경과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번에도 이제 기존의 담화 등에서 밝혔던 내용들과 같이 그리고 여러 변론기일에서 나왔던 내용들과 같이 결론적으로는 정치적인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탄핵소추 자체 또한 그런 정치적인 배경과 이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재판관에 대해서 자신의 변론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찌면 정치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지지층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주로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객관적인 법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소위 말해서 대리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어떤 얘기를 좀 할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출 사유가 정당한다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헌법기관의 권한에 관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국민에게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고 또 그런 군사력에 의한 통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 그 한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물어지지가 않는다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헌법적인 기본 권한의 분배, 삼권 분리뿐만이 아니라 헌법 질서 자체가 유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세한 법률적인 부분들보다도 결국은 이 탄핵 심판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그리고 헌법적인 중대성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 심판 변론이 생중계가 되면서 양측 대리인단 변호사 구성에도 좀 많은 관심이 쏟아졌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최종 변론 기일만 남은 만큼 뭐 에이스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나서야 될 텐데 어떤 변호사들이 좀 주전으로 나서서 주도적 역할을 잡게 될까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실무를 직접 하고 이제 각자 이제 일선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맡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제 이 법조계 관례상 각 변호인단에서 가장 이제 소위 말해서 선임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법원이라고 한다면은 뭐 헌법재판소의 선임 전에 재판관을 지냈던 분 등을 이제 소위 종합 변론의 최종적인 변론을 대상하는 사람으로서 선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탄핵 소추단 중에서는 뭐 김미수 전 대법관이 이제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위직을 지낸 이제 대법관이라고 변호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피청구인 쪽에서는 조대현 변호사님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신문들을 담당하고 변론들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사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전략에 따라서 다르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헌재에서 채택한 증거들 목록도 조금씩 공개가 됐고 그동안 10차례의 변론기를 거치면서 많은 증인들이 많은 증언들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는 각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이나 증거를 내세울 텐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증언들 그리고 어떤 증거 내세울까요? 네, 지금까지 나온 증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 가장 우호적인 진술을 했던 증인은 단언컨대 김용원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사실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고요. 김용원 전 장관 그리고 기존의 이제 정치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는 한덕수 현 총리에 관련된 진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상계엄이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인 요건들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부분들도 김용원 전 장관의 진술을 원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국회 봉쇄 그리고 국회의원 체포,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 가지고는 당시에 이제 진술한 내용 중에서 김현태 특임단장 등의 진술 등을 주된 내용들로 할 거고요. 또 배경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뭐 부정 선고와 관련된 검증의 필요성에 관련돼서는 국정원 전 3차장의 진술을 주로 원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그 외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지 않는 증언 거부를 하거나 구체적인 좀 반대되는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 증언만으로는 사실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하는 것들이 부당하고 그 진술 조서를 증거 가치가 매우 낮다라는 주장들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헌재가 채택한 증거 보니까요. 계엄 관련자들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증언 내용이나 포고령 1호 뭐 이런 것들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할 만한 증거가 있을까 싶은데 윤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증거도 좀 있습니까? 뭐 저희도 이제 그 증거가 다 본 것은 아니기 예.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탄핵 소추 사유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에 반대되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현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을 하냐면요. 저도 그 증거 기록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은 지난 9차 변론 기일에서 각자 이제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을 원용해가지고 변론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진술 자료라든지 이런 증거들, 진술 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회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원용을 해서 이제 변론을 반면에 대통령 측에서는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원용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 해당 진술 자료라든지 조서라든지 이런 증거들을 채택한 것들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아까 거시됐던 각 증인들 외에 증언 외에 더 물증이나 어떤 진술 내용으로서 부합될 수 있는 증거들이 더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또 아마 이제 그 피청구인 측에서는 기대했던 부분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나 아니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이 직접적인 통화를 했고 정치인 체포나 당시에 이제 군 부대를 국회를 왜 전개했는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제일 중요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적극적으로 진술 내용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진술조서의 사실이 맞다라고 아예 인정을 했고요. 나머지 두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현재 현출된 증언 외에 다른 부분들을 증거로서 제출하는데 좀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반대로 청구인 측인 국회 탄핵 소추단 쪽에서는 뭐 좀 강조할 만한 증인이나 증거, 뭐 곽종근 전 사령관 정도 인물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12월 3일의 전후에 관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결국 이 계엄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전부터 준비가 되었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제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각 진술들을 원용해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는 제법 상세한 진술들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원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람이 지금 일단 나타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 합쳐도 한 10명 이하로 보이거든요. 근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에 구체적으로 동원된 병력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 실제로 동원됐던 병력들의 지휘관, 이제 사령관급의 인물들과는 직접적인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곽종근 사령관은 적극적으로 당시에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자 하는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고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밑에 희화 부대원들이 그런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인혁 방첩사령관, 이진우 방첩사령관도 검찰에서는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들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결국은 그 진술을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을 했을 텐데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 조서들의 내용과 또 관련된 간부들의 내용들 또 수방사 이제 경비단장 등의 이제 진술 내용들을 봤을 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거나 또 국회의원들을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다는 것이 실체적 진실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 증언대에 서서 본인들 형사재판 이후로 증언을 좀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 검찰 조사에서는 증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서는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을 하지만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강제 수사권이라든지 조사권을 헌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하려면은 그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증인 신문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계엄이라는 거는 적어도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를 때 약 3,000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이 됐고
즉 한두 명의 사람들의 지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병력이 조직적으로 동원이 됐다고 한다면 지휘 명령 체계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떤 그 수장한테 지시가 떨어지면은 그것이 복명복창처럼 밑으로 계속적으로 전파되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수사처럼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 결국은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조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각각의 사람들의 진술 내용에 대한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안 됐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헌재에서는 이제 결국 증거를 채택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지난번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몇 번 나왔는데 모든 진술을 진행할 때 다 영상 녹화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영상 녹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진술 조서들에 대해서는 다 조사 과정과 답변 과정이 영상 녹화가 될 정도로 소위 말해서 왜곡이 되거나 아니면은 당시에 이제 조작이 될 가능성들은 이제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했다는 변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제 압박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최대한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헌재가 그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기록을 헌재에 보낸 것에 반발해서 김 전 장관 측에서는 그 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각하됐잖아요.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각하를 한 겁니까? 네,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집행 정지라는 건 우리가 이제 과거의 다른 사건들을 보면은 어떤 행정 처분, 징계 처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는 게 나와 있죠. 즉 어떠한 행정적인 처분으로서 어떤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변경시킬 수 있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가지고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게 집행정지입니다. 근데 법원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수사 기록에 대한 송부 초탁에 따라서 검찰이 회신한 것을 바로 이제 그러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헌법재판의 당사자도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이제 참고인 증인으로서 나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당사자로서의 처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처분에 다툴 법률적인 실익도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각하 소송 요건이 아예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25일에 변론이 끝나면 앞으로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형의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제 헌법재판관에 또 헌법연구관들이 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각각의 쟁점들을 지금 주심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재판관들의 연구관들 중심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심 재판관 과 이제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각 의견들을 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평의를 한 결과 결론을 먼저 결정을 하고요. 각각의 요소에 대한 판단들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결정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고기일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심판 선고에서는 자세한 사유들을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론으로서 이제 주문의 맨 마지막에 선고를 이야기를 했고요. 통상적인 재판에서는 보통은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당사자의 어떤 개인적인 일에 대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헌법 수호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사건에서 왜 헌재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것이 헌법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종 선고 시점이 언제냐에 가장 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뭐 전 두 대통령 사례에 비춰 보면 변론 종결하고 한 뭐 11일에서 14일 정도가 걸렸었잖아요. 그럼 뭐 3월 중순쯤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도 뭐 비슷한 시기로 전망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10일 내지 14일 중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 사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의 선고기일의 기간보다 더 길게 잡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20일에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날
참석을 했는데 뭐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검찰의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란죄가 아예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그런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것 또한 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사건에 다투어질 것으로 봅니다. 즉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을 하면서 다만 내란 또는 외환해제의 경우에는 소추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재직 중에 소추할 수 있는 두 가지 범죄가 내란과 외환죄입니다. 어찌 보면은 헌법적으로는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언제 어떻게 이게 내란죄가 될 수 있는가를 본다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폭동을 일으켰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즉 기본적으로 헌법상으로 부여되어 있는 권한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사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동원됐다는 점이 검찰의 공소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즉 구체적인 단위에서 비상계엄의 목표와 또 당시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가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에 앞서 가지고 이제 그보다는 대통령 측에서는 아예 이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들을 계속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쪽에서는 신청한 증거가 230건 7만 쪽 분량이나 된다고 하고 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등에 대해서 좀 강하게 형사적 책임이 있다라고 자신을 하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대통령이 내란죄로 소추될 수 있다는 내용은 우리 헌법에 아예 써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있어가지고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즉 모든 국민의 주권들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의 권한을 제한적인 임기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 헌법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헌법기관들의 권한들을 무력으로 침탈하고자 하거나 무력으로 그것을 제한할 경우에는 이것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과의 관계에서 내란 행위가 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러고자 하는 군사력 동원과 경찰력 동원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부합하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거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할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결국은 담화문의 내용도 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별로 이제 이 헌법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지진 않았는데요. 네.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계엄 선포 직후에 있었던 담화문의 내용은 결국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습니다. 척결. 그리고 이제 포고령 1호의 1항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졌던 군사력의 전개는 국회로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본청에 진입하고자 난입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내용들이 검찰의 공수 사실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이벤트로서 몇몇 부대들이 넣은 것이 아니라 이 계엄 선포의 목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무력과 군사력으로 배제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 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최근 그 중앙지법에서 사무 분담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 맡은 형사합의 25부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유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그 형사재판부 2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거론이 됐었는데 안 바뀐 건 이번 재판 좀 더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네, 그런 의미가 크고요. 다만 또 한 가지로 보자면은 바뀌어도 고민일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형사 25부 부장판사를 맡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 내란과 관련된 기소 훨씬 전부터 있었던 일이죠. 예, 그런데 우리 25부에서 이걸 담당하게 된 것도 대단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바탕으로 해서 담당 재판장에 대한 인사를 보임하게 된다면은 또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 또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논쟁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비록 아직 공판들이 진행되는 정도가 굉장히 초기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기존의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하는 부분들을 지기현 부장판사가 상당 부분 진행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일단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들 들어보면 지기현 부장판사가 굉장히 이제 격렬하게 정치적으로 양 당사자가 대립하는 사안인데 예.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재판을 잘 진행을 한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어서요. 뭐 그런 부분도 간접적으로 고려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탄핵 심판은 이제 종반에 접어들었지만 형사 재판은 이제 막 시작이 된 상황이잖아요. 형사 재판 최종심까지는 당연히 상당한 시일이 걸릴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 재판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 윤 대통령 1심 선고 시점 대략 언제쯤일까요? 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또 실제로 얼마나 어떤 재판들이 진행될지 보아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올해 이제 말 정도에는 1심 선고가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각 심급마다 구속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고 보통은 구속 피고인이 있는 재판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또 간혹 이렇게 민감한 재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변호인 측에서 재판부의 지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 등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증인들과 진술의 내용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당시의 실체적 진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점들은 12월 3일을 전후한 일들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몇 년 동안 1심이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리고 이제 막 시작을 하는 형사 재판까지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